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. 카페 식당의 운영을 제한하면서 일단 이제 그 2단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호 견제와 일종의 이제 연대의 방법으로 작용한 일종의 한 사례가 돼요. 일단 이제 그 항복판에서 정의정 본부장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정의정 본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담당을 차출돼가지고, 왜냐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했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거죠. 제 생각은 이렇게 메르스 때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상황들을 이제 균형 있게 다루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완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정말 편하게 사람 만나고 이렇게 즐기고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자체가 앞으로 2, 3년간은 불가능합니다. 3단계를 가야 되는데 전문가 3단계 얘기하는 정부 입장에 3단계 못 가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렴돼서 이제 전문가들이 3단계가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, 그러니까 싸우자고 얘기한다기보다는 3단계를 제안을 해요. 그러면 정부 입장에 3단계 못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3단계와 수준에 맞춰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2.5단계의 방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수렴된 일이 여러 번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단계를 올려야 되긴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올렸을 때 갖는 너무 큰 부담들이 있으니까 그 부담들을 상쇄하면서, 그러니까 3단계 효과는 어느 정도 노리면서, 그러니까 3단계에서 올라갔을 때 가장 큰 게 중위험 시설들의 그런 모임이 이제 제한되는 부분인데,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장 극대화된 게 이제 카페하고 식당이 최근에 문제가 됐으니까 카페 식당의 운영을 제한하면서 일단 이제 그 2단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호 견제와 일종의 이제 연대의 방법으로 작용한 일종의 한 사례가 돼요, 지금이.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방을 잘 모르는 분은 약간 뭔가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정부가 꼭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데,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 열린 정부가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 이제 겪었던 부분들이 메르스의 이제 평택성모 발생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그 접촉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서 여러 병원으로 확산되는 역할들이 됐죠. 어쨌든 이제 그런 실책들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정부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초반에 했었던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, 그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떨어졌고, 또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 안에서의,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안 돌아가고 밖에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아예 민간 전문가들이 좀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제 좀 약간 뭐 행정권까지 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준행정,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냥 방역 당국 다 따라서 해,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역 당국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,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신상담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벌어지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적어도 이제 방역 당국이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일단 이제 그 항복판에서 정의경 본부장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정의경 본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담당을 차출돼가지고, 왜냐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했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고, 사실 정경 본부장이 어쩌면 이런 부분이 됐을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때로는 좀 고집도 부리고,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우리가 판단할 때 아니라 그러면 그때 좀 약간 좀 견제도 하고,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가 이거는 빠르다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중요한 거는 빨리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균형과 견제가 생기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메르스 때 너무 방역 당국이 상처를 받았던 게 한몫한 게 아닌가. 그리고 오히려 제 생각은 이렇게 메르스 때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상황들을 이제 균형 있게 다루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사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을 안 했었으면 메르스 때 그 초반에 느꼈던 그런 혼란함들이 이 코로나에서 만약에 초반에 그렇게 혼란함을 작용을 했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감당 못했을 거라는 거죠. 감염병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든 엄격하게 보고 빨리 대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거기에다가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을 하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제일 필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,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방역 수준을 이제 그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얼마나 수준을 높이냐 낮추느냐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트래커라고 해서 아예 추적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, 그러니까 3월 말에 이제 전 세계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,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의 특징을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선제적이었다. 그러니까 환자가 10명 발생할 때 단계를 올리고 100명 발생을 더 올리고 1000명 발생하기 전에 확 올려서 1000명 내에서
다시 감소 곡선을 그린 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선제적인 그런 활동들, 방역 정책을 했다라는 부분을 되게 높이 탔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, 지금 2차 곡선이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막 400명 올라가니까 이제 저기 망했다 생각을 해서 막 1000명, 2000명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, 지금 100명대 떨어지는 걸 보는 것보다도 이게 한국의 저력이구나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,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방역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메시지를,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,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갔던 그 5월 5일 이전,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을,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요.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,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균형인데,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강하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, 정부, 그러니까 중대본 쪽이죠. 총리실 쪽이랑 보건복지부 중수본 쪽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 영향, 특히 중대본 쪽은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일종의 그걸 균형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, 그러니까 뭔가 지역산된 거는 다들 뭐 교회 탓을 많이 하는데, 어쨌든 그 메시지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대본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이완을 훨씬 더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경제적 상황들을 고려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. 그래서 8월 넘어오면서부터,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오픈된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이제 그때 8월부터 계획됐던 것들이 뭐 벼룩시장 같은 이제 그 막 한강 이런 데도 이제 오픈해서 9월부터 오픈하겠다고 시작하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열었죠. 극장 다 열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야구 다 이제 관객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나라는 방역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이제 좀 편안히 살아도 돼, 이런 식의 상황이 8월 초부터 깔려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, 그러니까 확진자,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확진자 숫자가 적으면 취약한 시설이 영향을 덜 받아요. 그러니까 그쪽에 환자가 갈 일이 별로, 그러니까 숫자가 전체가 적으니. 근데 지역사회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취약한, 그러니까 모임 자체를 방역을 안 지키는 쪽에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빵 이렇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,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약간 반정부 세력들이니까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소위 그냥, 그러니까 눈에 봐도 훤히 보이는 그런 방역의 이제 구멍이고. 왜냐면 4월, 5월부터 계속 집회 뭐 금지시키거나 이럴 때마다 말 안 듣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통제를 못 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통제를 못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구멍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컨트롤을 못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중대본도 못 건드렸던 게, 거기를 정말 그 평상시에 확 닫아버리면 탄압한다고 얘기를 들을 거잖아요.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들을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그냥 큰 소리 나기 싫으니까 못 건드렸던 측면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유행이 완전히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안정,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처럼 언제든 막 이렇게 막 폭발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그나마 좀 억제되는 시점에 백신이 전 국민의 반 이상은 맞아야지 이제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 효과가 뭐 100%도 아닌 뿐더러 이러기 때문에 감염 집단 발병 사례는 계속 나올 거예요. 백신이 나오더라도.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패턴들이, 변화된 삶의 패턴들이 완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,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즐기고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자체가 앞으로 2, 3년간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,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더 갈 거고, 더 문제는 백신이 공급이 됐었을 때 어느 수준 정도의 방역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있을 거예요. 백신 같은 게 이제 임상 연구를 한 5, 6년을 해서 이제 보통 한 8만 명 정도의 임상 데이터가 쌓일 때쯤에 이제 풀려요. 최종 출시되기 전까지는 한 6, 7만 명 이상, 7, 8만 명 이상, 뭐 거의 10만 명 정도가 접종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,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그냥 이제 팔리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접종자가 늘어나지,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막 한 인구 절반 2천만 명이 맞던 전 세계 인구 20억이 한꺼번에 맞았던 백신은 아직까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그나마 했어도 인플루엔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맞지는 않았거든요. 갑자기 매스 백시네이션에서 전부를 다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큰 부작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백신 사고 같이 보이는 일이 터져버리게 되면 백신 접종률을 확 떨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